제91화 가후의 이간책 제1장 한편 조조는 어수선해진 군마를 정돈한 뒤 병력을 3등분하여 위하의 도하작전을 시작했다. 사람과 말들이 나루터에 도착한 것은 해가 막 솟을 무렵이었다. 조조는 정예병을 먼저 북쪽 기슭으로 보내 군영을 세우도록 한 다음 자신은 호위병 100명을 거느리고 남쪽 기슭에 칼을 짚고 앉아서 강을 건너는 병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서 외쳤다. 뒤쪽에 흰 점포를 입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흰 전포를 입은 장수가 마초라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기에 병사들은 한꺼번에 우르르 배로 몰려들었다. 강가는 서로 배를 먼저 타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조조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칼을 짚고 앉아 소동을 진압하려 애썼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함성과 말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적군이 벌떼처럼 몰려왔다. 형세가 다급해지자 배 위에 있던 한 장수가 몸을 휙 날려 기슭으로 올라오며 외쳤다. 적군이 당도하였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조조가 보니 바로 허저였다.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적이 왔으면 왔지,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고개를 돌려보니 마초는 어느새 100여 걸음 떨어진 곳까지 다가와 있었다. 허저가 조조를 끌고 배를 타려 했을 때 배는 이미 기슭에서 한길남짓 떠나고 있었다. 이에 허저는 조조를 들쳐업고 한다름에 배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조조를 호위하던 장졸들도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배전에 매달리며 서로 먼저 기어오르려고 다투는 바람에 조조가 탄 작은 배가 뒤집히려 했다. 이에 허저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닥치는 대로 내리쳤다. 배전을 잡고 있던 손가락들이 잘리자 그 손의 임자들은 모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허저는 개의치 않았다. 군사들로 하여금 급히 배를 젓게 하는 한편 그 자신도 백고물에 서서 상아떼를 밀며 배를 앞으로 전진시켰다. 조조는 시종 허저의 발치께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강기슭까지 쫓아온 마초가 보니 배가 이미 강을 반쯤 건너고 있었다. 이에 그는 활을 집어들고 화살을 먹이면서 뒤따르는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모두 활을 쏘라. 그 영에 따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갔다. 허저는 조조가 다칠까봐 왼손으로 말한장을 들고 화살을 막았다. 마초의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시위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노를 젓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물로 떨어졌다. 그렇게 배 안에 수십 명이 모두 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배 안에는 더 이상 노젓는 사람이 없어 배는 금위에 휩쓸린 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허저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키를 두 다리 사이에 끼워 방향을 잡으면서 한 손으로는 상아떼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말한장을 들어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며 조조를 보호했다. 이때 남산 위에 있던 위남 현령 정비는 조조가 마초에게 쫓기는 위급함을 목격하자 기지를 발휘했다. 조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군영 안에 있던 소와 말을 모두 바깥으로 내몰았다. 이 바람에 산과 들이 삽시간에 임자 없는 소와 말로 덮였다. 이를 본 서량병사들은 조조 쫓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모두 몸을 돌려 소와 말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이 덕분에 조조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북쪽 기슭에 도착한 조조는 즉시 구멍을 뚫어 배와 뗏목을 물속으로 가라앉혔다. 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 장수들이 조조가 강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조조가 이미 기슭으로 오른 뒤였다. 조조와 함께 기슭에 오른 허저는 온몸에 화살을 맞아 그 모습이 마치 고슴도치처럼 보였으나 다행히도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어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여러 장수들은 조조를 호위하여 야전군막으로 모신 뒤 땅에 엎드려 문안 인사를 드렸다. 승상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곤욕을 치른 조조가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하하. 내 오늘 하마터면 좀도 두개게 큰 욕을 당할 뻔하였다. 그러자 허저가 말했다. 그러시게요. 실은 오늘 어떤 사람이 말과 소를 풀어놓는 바람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유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들은 반드시 강을 건너 승상을 추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말과 소를 풀어 적을 유인한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 일을 아는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위남 현령 정비입니다. 조조는 즉시 정비를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얼마 후 정비가 들어와서 인사를 올리자 조조는 그를 크게 치하했다. 그대의 좋은 계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고는 즉시 정비를 전군 교의로 삼았다. 빠른 농공행상은 조조의 장점이었다. 이에 감격한 정비는 조조를 다시 깨우쳤다. 비록 적들이 잠시 물러갔다고 하나 내일은 반드시 다시 올 터이니 좋은 계책을 세워 저들을 막으셔야 할 것입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내 이미 계책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는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모두들 강을 따라 자기에게 할당된 몫의 용도를 만들고 이를 임시 방어벽으로 삼으라. 만일 적이 쳐들어오면 용도 바깥에 병사들을 늘어 세우고 안에는 깃발들을 세워 군사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라. 강가를 따라 구덩이를 파고 거짓 목책을 세워 강 건너 남쪽에서 안 보이게 한 뒤에 병사를 이용하여 적을 유인하라. 적은 급히 달려오다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일단 함정에 빠지면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조가 언급한 용도란 양쪽에 담을 쌓고 그 한가운데로 군사들이 다니도록 만든 비밀도로를 가리킨다. 조조는 진시황 때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그 용도를 만들어 적을 공략할 생각이었다. 장수들은 조조의 영을 받고 모두 물러갔다. 제2장. 한편 군영으로 돌아간 마초는 조조를 놓치게 된 경위를 한수에게 분한 듯이 말했다. 조조를 거의 잡을 뻔하였는데 갑자기 한 장수가 나타나 조조를 얻고 배 위로 뛰어오르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장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수가 말했다. 조조는 극히 건장한 사람을 뽑아 자신의 군막을 지키는 호위군을 두었다던데 그들을 거느린 것은 사납고 날랜 장수 전이와 허저라고 들었네. 그런데 전이는 이미 죽었으니 오늘 조조를 구한 자는 필시 허저일 걸세. 그자의 용맹함과 힘이 남다른 까닭에 사람들은 그를 호치라 부른다더군. 허니 그자를 만나거든 절대로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네. 한수가 언급한 허저의 별명 호치는 어리석은 호랑이라는 뜻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사에 군중에서 허저의 힘은 호랑이 같았으나 어리석기 때문에 호치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그런 해석을 붙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은 허저의 중국 발음 후추와 호치의 중국 발음 후치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바꿔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마초는 그 호치가 옆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수에게 말했다. 예,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그자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조조가 강을 건너면 우리 배후를 기습할 것이니 저들을 빨리 공격해야 하네. 저들이 군영을 세우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네. 군영을 세운다면 저들을 섬멸하기가 턱 어려워질 게야. 예, 하지만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히려 북쪽 기슭을 굳게 지켜 저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듯 싶습니다. 그럼 조카는 군영을 지키게. 나는 군사를 이끌고 강을 따라가며 조조와 싸울 터인즉 조카 생각은 어떠한가? 좋습니다. 그러시면 방덕을 선봉장으로 삼으십시오. 숙부님을 따라 앞서가게 하겠습니다. 그럼세. 한수는 곧 방덕과 함께 5만 군사를 이끌고 위하를 따라 남쪽으로 달려갔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고받은 조조는 장수들에게 용도 양옆에서 그들을 유인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를 모르는 방덕은 철갑 기마병 1,000기를 이끌고 그들을 향해 돌격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철갑 기마병들이 갑자기 아우성을 지르며 조조군이 미리 파둔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역시 흙구덩이로 떨어지던 방덕은 몸을 휙 솟구쳐 평지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몇 사람을 죽인 뒤 걸어가며 막는 자를 닥치는 대로 베면서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그는 적군 한가운데로 몰려 곤란을 겪고 있는 한수를 보자 그곳으로 다가가 한수를 구했다. 그러자 조인의 부하장수 조영이 말을 탄 채 달려들었다. 방덕은 단칼에 조영을 찍어 말밑으로 떨어뜨리고 그 말을 집어탔다. 그로부터 방덕은 한 줄기 혈로를 열어 한수와 함께 동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조조군이 쫓아왔으나 군사를 이끌고 나온 마초가 조조군을 물리치고 한수와 방덕의 군마 태반을 구출해냈다. 싸움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윽고 양군 모두 군사를 거두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마초가 돌아와 인마를 점검해보니 방덕이 이끈 철갑 기마병 1,000기 중 구덩이에 빠져 죽은 병사는 장수 정은과 장행을 포함하여 모두 200명 남짓이었다. 그만하길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아쉬웠다. 마초가 한숨을 내쉬며 한수에게 말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조조가 위와 북쪽에 군영이라도 세우면
물리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날랜 기마병을 이끌고 가 야영하고 있는 저들을 습격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은 생각일세. 하지만 그러려면 군사를 둘로 나누어 앞뒤에서 서로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초는 방덕과 마대에게 후군을 맡긴 뒤 자신은 전군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한편 군사를 거두어 위화 북쪽에 주둔한 조조는 여러 장수를 불러 말했다. 적은 우리가 아직 군영과 목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깔보고 오늘 밤 우리를 습격해올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져 숨게 하고 중군은 비워두라. 그랬다가 신호포가 울리면 복병은 모두 일어나라. 그러면 단숨에 적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장수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휘하 군사들을 숨겼다. 그날 밤 마초는 한수의 장수 성에게 30기를 이끌고 먼저 가서 적진의 동정을 살펴보라고 일렀다. 이에 성의가 가서 보니 야영지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성의는 아무 의심 없이 중군으로 들어갔다. 실수였다. 그러나 실수한 것은 조조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성의가 이끌고 온 기마병들을 보고 서량군의 총공세로 착각한 나머지 포를 쏘게 했다. 이를 신호로 사방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서량군을 에워쌌다. 그리고 하후연이 적장 성의의 목을 벨 때까지만 해도 조조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말발굽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쳐들어온 서량군의 규모는 고작 30기였다. 앞불사. 조조는 입맛을 다셨다. 그때 뒤쪽으로부터 마초가 방덕 마대와 함께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복병이 모두 노출된 이상 조조군은 이제 달려드는 서량군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길밖에 없었다. 제3장. 그날 밤 양쪽 군사는 혼전을 거듭하다가 날이 셀 때쯤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는 위하 어귀에 주둔한 뒤 군사를 나눠 밤낮으로 조조군의 앞뒤를 공격했다. 이에 조조도 위하의 강변에 머물면서 배와 뗏목을 쇠사슬로 엮은 배다리를 3개 만들어 남쪽 기슭에 연결시켰다. 그러자 조이는 위하를 끼고 군영을 세운 다음 군량과 말먹이 풀을 실은 수레를 병풍처럼 이어 방어벽을 만들었다. 이를 보고 받은 마초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각자 마른 풀한단과 불씨를 휴대하라. 그리고는 한수의 군사와 합쳐 조인의 군영 앞으로 쳐들어갔다. 풀단을 곳곳에 쌓아 불을 찌르자 불길은 곧 군량과 말먹이 불을 실은 수레로 옮겨 붙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에 당황한 조조의 군사들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군영을 버리고 달아났다. 옮겨붙은 불길은 조조가 애써 설치한 배다리들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크게 이긴 서량군이 위하를 가로막았다. 군영을 세우지 못한 조조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그런 조조에게 순유가 계책을 하나 내놓았다. 위하 강변에 모래흙을 퍼서 토성을 쌓으면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3만 군사를 뽑아 모래흙으로 성을 쌓게 했다. 하지만 이를 본 마초가 축성을 방해하기 위해 방덕과 마대를 보냈다. 그들은 각기 500군사를 이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공격했다. 모래흙이라 쌓아 올려도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데다가 적들이 수시로 오가며 쌓아놓은 모래벽을 허물어버리니 조조로서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때는 9월 금음기였다. 음력 10월이면 겨울이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늘에는 음산한 구름이 잔뜩 끼어 며칠이고 거칠 줄을 몰랐다. 조조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군막에 틀어박혀 있는데 갑자기 병사 하나가 들어와 아뢰었다. 한 노인이 승상을 뵙고 계책을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 안으로 모시거라. 잠시 후 안으로 들어온 노인의 모습을 보니 뼈는 학처럼 가느나 자태는 소나무처럼 억세어 그 모습이 어딘가 도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에 조조가 물었다. 노인장은 뉘시오. 나는 경주 사람으로 중남산에 응거하는 늙은이인데 성은 누차는 자백이라허. 그가 언급한 경조란 서울이란 뜻으로 당시 한나라 수도였던 장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조조가 예를 갖춰 정중히 대접하자 누자백이 말했다. 승상은 위하를 점거하고 군영을 세우고 싶어 하신지 꽤 오래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영을 세우는데 하늘의 때를 이용하지 않소? 모래흙으로 된 땅이라 보루를 쌓지 못하고 있어. 은둔 생활하시는 노선비께서 좋은 방책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오. 용병술은 귀신 같으면서 어찌 하늘의 때는 알지 못하시오? 연일 먹구름이 몰려드는데
일단 북쪽에서 겨울바람이 불면 만물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외다. 그런즉 북풍이 불거든 군사를 동원하여 물의 흙을 날라다가 물을 뿌리면서 쌓아올리면 날이 셀 무렵 도성은 완성되어 있을 때요. 오라,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크게 깨달은 조조는 노인을 칭찬하고 나서 후한상을 내렸다. 그러나 누자백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상을 받으려고 승상을 찾아온 게 아니오. 그리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그대로 물러갔다. 그날 밤 거센 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조조는 누자백이 가르쳐준 대로 군사들을 총동원하여 모래흙을 전하르고 물을 길어다 그 흙 위에 뿌리도록 했다. 그러나 물을 길어 담을 그릇이 충분치 못했다. 이에 궁여지책으로 합사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거기다 물을 길어 흙모래에 붓게 했다. 물이 묻은 흙모래는 쌓으면 쌓는 대로 얼어붙어 날이 셀 무렵까지는 거대한 토성이 완성되었다. 이 같은 정황이 세작에 의해 보고되자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토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마초는 크게 놀랐다. 밤사이에 저런 토성이 세워지다니. 하늘의 도움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날 마초는 대군을 모아 북을 치며 토성을 향해 나아갔다. 이에 맞서 조조는 허저 한 사람만 대동하고 토성에서 말을 타고 나왔다. 그러더니 채찍으로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 맹덕이 홀로 이곳에 왔으니 마초도 홀로 나와 내 말에 대답하거라. 이에 마초가 창을 든 채 말을 타고 앞으로 나서자 조조가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내가 군영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 깔보았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늘이 토성을 쌓게 해주셨구나. 자, 어떠냐? 이제 그만 항복하는 것이? 항복하라는 말에 마초는 크게 노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 사로잡고 싶었다. 그러나 조조의 등 뒤에 말을 멈추고 강철 검을 든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장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초는 그 장수가 바로 한수가 조심하라고 언급한 허저가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채찍을 번쩍 들며 물었다. 너희 군 중에 호우가 있다던데 어디 있느냐? 호우란 허저의 별명인 호치, 곧 어리석은 호랑이를 제후 같은 호랑이의 뜻으로 높여 부른 별명이었다. 그러자 조조 뒤에 있던 허저가 칼을 번쩍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바로 예주 초군의 허저이니라.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고 몸에서는 위풍당당함이 넘쳐 흘렀다. 이를 본 마초는 조금 캥기는 데가 있는지 함부로 덤비지 못하고 그냥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에 조조 또한 허저를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양쪽 군사는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들이었다. 조조가 여러 장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적들도 중강이 호우인 줄 알아보더구나. 중강은 허저의 차였다. 이때부터 군사들은 허저를 호후라 부르게 되었다. 이에 어깨가 으스해진 허저가 한마디 했다. 내일은 반드시 마초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마초는 영특하고 용맹한 장수니 얕잡아 보아선 안 될 것이야. 조조가 주의를 주자 허저가 다짐했다. 맹세코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사람을 시켜 도전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호후가 홀로 도전할 터이니 마초는 내일 나와 승부를 결정짓자는 것이었다. 도전장을 받은 마초는 크게 노했다. 이자가 어찌 나를 이다지도 없이 여긴단 말인가. 그리고 즉시 답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내일 맹세코 호치를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허저의 호칭이 제후 같은 호랑이의 호후에서 어리석은 호랑이의 호치로 바뀌어 있었다. 제4장. 다음날 군영을 나온 양쪽 군사는 서로 마주보며 포진했다. 마초는 방덕을 좌익, 마대를 우익으로 삼았고 한수는 중군을 맡았다. 이윽고 창을 꺼나든 마초가 말을 달려 진 앞으로 나아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호치는 빨리 나오너라. 이 소리를 듣고 영문깃발 아래 있던 조조가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초의 용맹이 여포에 못지않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저가 칼춤을 추며 달려나갔다. 이를 본 마초도 창을 꺼나들고 달려나왔다. 이윽고 칼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 튀는 싸움이 100여합이나 계속되었으나 두 사람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말이 지쳐 제구시를 못하게 되자 두 사람은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말을 바꾸자. 좋다. 바꿔타고 다시 싸우자. 이 같은 합의하에 둘 다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 말을 바꿔 탄 후 다시 싸움터로 나갔다. 그리고 100여합에 이르도록 맞붙었으나 역시 승부가 나지 않았다. 허저는 제분에 못 이겨 나는 듯이 진영으로 돌아오더니 투구와 갑옷 등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온몸이 근육으로 울퉁불퉁한 알몸을 드러낸 채 칼을 들고 말에 오르더니 다시 마초에게 달려들었다. 그 기세에 양쪽 군사가 모두 놀라고 있는데 허저는 마초와 맞붙어 다시 30여 합을 싸웠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은 허저가 온 힘을 다해 마초를 내리쳤다. 마초는 그 칼날을 피하면서 허저의 가슴을 향해 창을 냅다 내질렀다. 급한 나머지 허저는 칼을 버리고 마초의 창자루를 붙잡았다. 이후 두 사람은 마리에서 서로 창을 뺏으려고 힘을 겨루었다. 옥신각신하다가 힘이 더 좋은 허저가 외마디 소리와 함께 비틀어 꺾으니 창대가 뚝 부러지며 두동강 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각기 반토막난 창대를 쥐고 마리에서 서로 후려치는 일대 난투극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조조는 허저가 실수할까봐 하후연과 조홍을 돌아보며 외쳤다. 너희들이 나가 도우라. 네. 하후연과 조홍이 말을 달려나갔다. 이를 본 방덕과 마대는 각각 좌우에게 철갑기마대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옆을 치고 앞을 지르면서 전광석화처럼 덮쳐오는 철갑기마대의 급습에 조조의 군사는 크게 어지러워졌다.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토성 안으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승세를 탄 마초가 곧장 강변까지 치고 들어가자 조조의 군사들은 태반이 죽거나 다쳤다. 이 와중에 허저는 팔뚝에 화살을 2대나 맞았다. 여러 장수들도 황급히 토성 안으로 들어갔다. 조조는 토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밖으로 일절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위하 어기로 되돌아온 마초가 한수에게 말했다. 제가 악전고투한 자 중에 허저 같은 놈은 없었습니다. 진짜 호치더군요. 호치의 치자는 어리석다는 뜻이지만 미쳤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초가 언급한 호치는 미친 호랑이라는 뜻이었다. 이날 싸움에 지기는 했으나 조조는 여전히 마초를 개교로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왕과 주령을 불러 밀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위와 서쪽으로 건너가 군영을 세우고 앞뒤에서 협공할 준비를 하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왕과 주령이 물러갔다. 그들이 군영 세우기만을 초조히 기다리던 어느 날 조조는 토성 위에 올라가 형세를 살피다가 마초의 모습을 발견했다. 마초는 기마병 수백 기만 이끌고 대군이 주둔하는 조조의 군영 앞까지 와서 마치 자기 집 앞마당에서 노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조조는 투구를 벗어 땅에 내던지며 말했다. 마가 아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겠구나. 이 말을 듣자 속으로 화가 치민 하후연이 외쳤다.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놓은 맹세코 없애버리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자기 휘하의 1천여 군사를 이끌고 활짝 열어젖힌 영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조조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혹 일이 잘못될까봐 조조는 황급히 말을 타고 하후연을 후원하러 나갔다. 마초는 조조군이 오는 것을 보고 전군을 후군으로 돌리고 후군을 선봉군으로 삼아 일자로 벌려 세웠다. 하후연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자 마초는 공격 명령을 내렸다. 양군이 맞붙었다. 마초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 사이로 조조의 모습이 멀리 보이자 상대하던 하후연을 버리고 곧장 조조에게로 달려갔다. 이에 기겁을 한 조조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조조군은 크게 어지러워졌다. 마초가 정신없이 달아나는 조조를 뒤쫓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쫓아와서 아뢰었다. 조조군이 이미 위와 서쪽에 군영을 세웠습니다. 마초는 크게 놀랐다.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이었다. 이에 추격할 마음이 사라진 그는 급히 군사를 거두어 군영으로 돌아온 뒤 한수와 상의했다. 조조군이 빈틈을 타서 이미 위와 서쪽에 군영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군사는 앞뒤로 적을 맞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부장 이감이 나서 말했다. 땅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일단 화친을 청하는 게 낫습니다. 우선 양쪽에서 각기 군사를 거두어 어떻게든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다시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감엔 말이 옳은 것 같군. 따를 만하네. 한수가 찬성했으나 마초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숙부님, 그렇게 간단히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한수의 장수들인 양추와 후선도 화친을 권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 조조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수가 물어보자 마초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숙부님 뜻이 정그러시다면 그렇하시죠. 이리하여 한수는 양추를 사자로 삼아 곧 조조의 군영으로 서찰을 보냈다. 땅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화친을 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찰을 읽어본 조조가 말했다. 너는 군영으로 돌아가 있거라. 내일 사람을 시켜 회답하겠다.
양추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책사 가후가 들어와서 조조에게 물었다. 승상께선 어찌할 요량이십니까? 공의 의견은 어떤가? 전쟁에선 속임수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거짓으로 허락하신 다음 이간책을 써서 한수와 마초를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면 한숨에 저들을 쳐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하하하하. 천하의 높은 식견은 서로 통한다더니 그대의 계책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계책일세. 조조는 손뼉을 며 크게 웃더니 사람을 시켜 마초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가 서서히 철군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위하에 서쪽 땅을 돌려줄 터이니. 그리고는 강물에 배다리를 설치하면서 철군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서찰을 받아본 마초가 한수에게 말했다. 조조가 화친을 허락하였다지만 간사한 인물이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대비하지 않았다가는 도리어 제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와 숙부님이 번갈아가며 조조의 동정을 살피되 오늘 숙부님께서 조조를 맡으시면 제가 서황을 맡고 내일 제가 조조를 맡으면 숙부님께서 서황을 맡는 식으로 양쪽이 나눠 방비함으로써 조조의 속임수를 막아야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한수는 그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